자, 이어서 2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스노우화이트님께서 박종훈님 좋은 말씀하니까 이제 주식 대박 인생 역전님께서 박종훈의 경제 한방 재밌음. 저도 재밌게 봅니다. 저도 재밌게. 너무 재밌어요. 박종훈 경제 한방. 이거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도 박종훈 기자께서 굉장히 빠르게 또 제가 이제 주셨어요. 예전에 네. KBS에서 잠시 라디오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가게 되면 꼭 물어봐요. 뭘요? 전화번호 뒷자리가 어떻게 되냐고. 왜 그러냐. 네. 동명이인이 있어서. 저는 박종훈 기자님하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박종훈 기자님의 라디오 방송에 제가 이제 게스트로 저는 약간 좀 얻어타고 있습니다. 박종훈 옆에서. 네, 자 좋습니다. 이런 말은 이제 접어두고 자, 오늘의 주인공 최파고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고로 저도 그 박종훈 기자님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저번에 네. 저희 최파고님이 또 시리즈를 예고하셨잖아요. 그랬죠. 그날 있었던 영상의 댓글이 네. 정말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일일이 웬만하면 최파고가 사실 일일이 답변을 해주는데 네. 그날은 일일이 답변도 못 하더라고. 너무 많아서. 그 정도로.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딱 보니까 오늘 준비해 주신 자료. 네. 와, 제가 이거 오면서 제가 뉴스를 준비했는데 저 최파고님의 자료를 보면서 더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해줄까. 네. 그래가지고 오늘 저는 좀 신나게. 사실 뭐 경제 상황이 신나면 안 되지만 네. 마음속 깊이 오늘 좀 재밌는 얘기를 좀 들을 수 있겠다. 지식을 채우는 대신에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파고님, 우리가 무슨 시리즈였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서 기억 네.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슨 시리즈였죠, 우리가? 네, 일단 지난번 제가 투자자의 도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하이프 사이클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이랄까 백그라운드 지식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사실 많은 분들에게 낯설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반증하면서 준비했는데 놀랍게도 지난번 영상에 수백 명의 구독자분들에게 댓글을 달아주셨고 저도 조금 당황스러워서 이건 무조건 시리즈로 갈 수밖에 없다.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래서 오늘도 투자자의 도구들에 관한 내용을 하나 더 준비해왔고 제가 이제 원래 생각했던 건 뭐 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씩 그냥 비정기적으로 투자자의 도구들을 가끔 소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지난번만이 너무 좋았다 보니 오늘 이걸 준비 안 하면 욕먹을까봐 저 시작 전에 뭐 물론 이제 시작하시면 이제 쫙 나가시겠지만 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 많은 투자자들이 활용할 만한 도구들은 각자의 도구들이 있고 저에게 익숙한 것들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것까지 소개하면 당연히 너무나 많이 있을 거고요. 제가 사실 소개하는 것들은 제가 10년 이상 체화되어 있는 것들 제가 정말 흔하게 쓰는 것들만 가져올 겁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 언제나 제가 이론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 투자 현장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1년에 뭐 저 역시 4, 5천억 이상의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이고 그런 매매 과정에서 제가 10년 이상 많이 써서 제 손에 익은 것들만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하이퍼 사이클 같은 경우도 보통 제가 시장의 클라이막스나 버블이 형성될 땐 언제나 그 관점으로 시장을 투영해서 보고 저희 관점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지난번보다 오늘의 내용이 좀 더 직관적이고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공감되고 또 어떻게 느끼면 좀 쉽다고 느낄 수도 있을 만한 내용을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시죠 그냥. 그러시죠. 현기증 나니까. 오늘의 툴. 바로 제목 가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제목은 투자자의 도구들 황금비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만으로 공감되거나 뭔가 느낌이 오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거고 주시장의 트레이딩 경험이 많은 분들이면 뭐 어떤 내용 할지 대충 알겠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간단한 질문을 두 분께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이 투자자이라는 말을 빼고 이 도구라는 단어를 쓰고 주식시장의 도구라고 하면 그 직관적으로 가장 간단한 우리 인간이 많이 사용하는 도구는 어떤 도구가 있을까요? 투자에 사용하는 가장 굳이 투자가 아니더라도 주식시장과 연관된 도구 중에 그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주식시장과 주식시장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 중에 가장 직관적인 어떤 게 있을까요? 차트? 가격? 그건 이제 주식시장 비슷한 답변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아니죠. 투자자의 도구 말고 일반적인 도구. 일반적인 도구요? 뭐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가장 기초적인 도구, 특히나 뭔가 주식시장과 연관된 도구라고 하면 저는 두 가지 부류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무게를 재는 저울.
네. 이게 가치를 재는 저울이죠. 아. 뭐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자신만의 저울이 있어야 된다는 건 어떠한 내 투자 대상의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인지 무게를 잴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저울 각자의 가치 평가 도구들을 많이들 갖추고 있죠. 가치 투자자들은. 예. 근데 그 반면에 이 펀더멘탈 분석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통 기술적 분석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술적 분석가들이 쓰는 도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관적으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이를 재는 현상을 하는 거죠. 그게 차트에 보통 줄을 걷는 거죠. 네, 그림 그린다고 하잖아요. 아니, 네.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보통 예. 필요한 게 예. 이제 줄을 걸 자가 필요하잖아요. 아니 반박하시죠. 본인이 네. 질문해놓고 제가 낫과 삽을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모르겠네. 본인은 저울과 자를 얘기하고 저는 낫이요, 삽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없어 보인다 제가. 계획됐어요. 사실 예. 투자 분석을 할 때 무게를 저는 저울이라고 하면 보통 밸류에이션 도구들을 많이 말하고 네네. 이제 뭐 그림 그린다 이런 말 하면 차트 분석에 관련된 건데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우리 기술적 분석의 차트 특히나 제가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이 자에 관한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백그라운드를 깔고 바로 스타트 하겠습니다. 네. 제가 황금비라고 했는데 이 황금비라는 단어를 쓰면 주식시장에서 두 가지 용어를 떠올려요. 보통 워렌 버핏 같은 인물이 주식시장에 황금비가 내릴 때가 있을 거다 이런 말은 시장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서 네. 싼 자산이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황금빛 이 비가 내리는 거예요. 막 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 오늘의 이 황금비는 그거랑은 전혀 의미가 다른 골든 레이쇼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 골든 레이쇼인데 골든 레인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첫 번째 차트 바로 보여주시면 네, 약간 비율 낮춰주시면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자, 확대를 약간 풀어주시면 너무 네. 확대하셨네요. 예. 네. 다들 아시겠지만 골든 레이쇼라는 건 익숙한 개념이에요. 보통 뭐 수학과 우리가 많이 멀어져 생활하기 때문에 까먹었지만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직사각형이 있는데 한 변을 나눴을 때 긴 변을 짧은 변으로 나눴을 때 비율이 1.618이 되면 저걸 황금비라고 부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앞쪽에 A를 B로 나누면 1.618이고 반대로 A 플러스 B를 A로 나눠도 1.618인데 뭐 그런 내용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황금비라고 하면 보통 1대 1.618 혹은 그 역수가 되는 예. 0.618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 황금비에 대한 뭐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서 그냥 심플하게 우리가 외워야 될 건 0.618 아니면 1.618 두 가지 수가 황금비에는 수가 있고 역수가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익숙할 건데 이 황금비라는 게 사실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제 비율입니다. 뭐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저도 수학 베이스가 아니고 수학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많은 수학자들이 저 황금비에 대한 어떤 리스펙이나 환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기원전 300년경에 유클리드가 기록한 비율 중에도 저 황금비가 명시되어 있어서 꽤나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걸 볼 수 있고 르네상스 시대의 수학자나 아니면 뭐 17세기의 수학자 또 19세기 독일의 수학자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뭐 신성하다 혹은 완벽하다 혹은 뭐 황금 분할이다 이런 약간 존경과 그 경외의 의미를 담아서 저 비율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네이버 검색만 해도 많이 나오겠지만 이 황금비에 대해서 환상이 많이 끼어 있어서 뭐 로마의 그리스 신전들이 황금비로 되어 있다. 뭐 아니면 자연 뭐 앵무조개가 황금비로 이루어졌다. 이런 많은 판타지들이 존재하는데 그 판타지들 대부분은 사실은 아니라고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 관점에서는 그런 판타지가 존재하는 팩트가 아닌 것들이 존재할 정도로 이 황금비는 굉장히 유명한 비율이다. 레전드다. 예. 인데 이 황금비를 이제 수학자들이 숫자로 정리해 준 게 있습니다. 이런 비율로 하면 저희가 잘 안 와닿으니까 예. 이게 수학자들이 숫자로 표현했는데 그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건데요. 이게 그냥 딱 보면 낯선데 이 내용 설명하면 다 이해합니다. 자 보면 정수의 시장은 1이잖아요. 1과 1을 더하면 2가 됩니다. 그걸 수열로 표현하죠. 1 플러스 1은 2. 예. 그럼 1, 1, 2라는 수열에서 뒷부분 예. 1 플러스 2를 더하면 1 플러스 2는 3이 되니까 그 뒤에 1 플러스 2는 3이니까 1, 1, 2, 3이라는 수열이 완성되고 네. 그러한 형태가 반복되면서 수열이 완성됩니다. 예. 이게 뭐 우리가 한 초등학교 레벨, 중학교 레벨에서 어떤 수열을 나열하고 이제 어떤 수가 나올까요 할 때 예제로서 많이 나와서 우리가 뭐 문제 풀 때 많이 활용했는데 이게 그렇죠. 정확한 이름은 피보나치 수열이고 뭐 수학 베이스 있는 분들은 중학생들도 알 정도로 매우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피보나치 수열을 계속 확장해 가면 1, 1, 2, 3, 5, 8, 13, 21, 34, 55, 89 서로 전개되는데 예. 이 피보나치 수열 안에 이 황금비가 숨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55를 그 앞에 있는 34로 나누면 1.618이 되고 34를 55로 나누면 0.618이 돼서 아까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원전 300년 전부터 기록되었던 이 황금비가 수열로서 정리된 것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금비 그럼 익숙하지만 피보나치 수열 그러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네네. 피보나치 수열은 별건 아니고 저 황금비가 숫자로 나열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이 피보나치 수열 그리고 황금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저거 딱 배우기 전에 수학 그만뒀거든요. 또 오늘 되게 생소하네요. 예. 딱 저거 전에 그만뒀어. 저는. 아 그래요? 예. 저걸 배워요?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저거 기억이 안 배웠나? 나는데?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 나오니까 뭐 수열은 고등학교 때 배운다, 뭐 아니면 낯설다 혹은 막 익숙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예, 예. 사실 저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건 뭐 아주 뭐 복잡한 수열이나 뭐 아주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숫자의 나열인데 앞에 두 개의 숫자 합이 그 뒤에 온다는 규칙성, 아주 단순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저 피보나치라는 수학자가 저 수열을 실제로 만들어낼 때 뭐 수학자의 계산을 통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토끼 한 쌍이 2달마다 한 번씩 한 쌍의 아기 토끼를 낳는다고 했을 때 그 토끼의 숫자가 어떻게 될 건지에서 추론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 자체의 복잡성은 중요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보고자 하는 건 저 피보나치라는 인물의 수열을 도출해낼 때 자연계, 동물계에서 그걸 가져왔다는 겁니다. 토끼 한 쌍의 이제 출산을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면 많이들 비유하는 게 저 피보나치 수열이 꽃잎, 특히 식물계에서 많이 관찰된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뭐 백합꽃잎, 뭐 등대풀 꽃잎, 연령초 꽃잎, 저게 팩트인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뭐 자연의 여러 현상 중에서 저런 수열과 일치되는 것들을 예. 뭐 후천적으로 찾아낸 걸 수도 있지만 저의 관점에서는 저 피보나치 수열은 보통 동물계나 식물계 같은 자연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자연 현상을 설명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될 때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러한 관점으로 봅니다. 주식시장이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의 컨트롤 내에 있는 영역이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 현상에 가까운 성격을 가져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투자 그룹들도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의 합리성을 벗어난 자연 현상에 가깝다는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저 역시도 가끔 우리의 이성을 벗어난 현상을 바라볼 때는 이 주식시장에 약간 자연 현상에 가까운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현상이 나타난다고 느끼는데 그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황금비, 이 피보나치 수열을 활용해서 대응하고자 노력을 하죠. 예. 네, 이렇게 인트로는 매우 거창하게 시작을 하고 실제 본론은 매우 간단한 내용입니다. 예, 지금 빌드업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네, 빌드업을 상당히 깔아놨죠. 저는 0.618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상상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곧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도 뭐 2020년 뭐 수익률 1이면 뭐 한번 들어봐야죠. 저희가 저 0.618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도대체 0.618 예, 뭐 예. 했는길래 예, 그런지. 예. 네. 지금까지 인트로가 수학자들의 이야기와 이 자연시장의 이야기라면 여기서 이제 주식시장으로 저희는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는 어쨌든 수학계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황금비가 근간이 되는 논리가 있고 그 피보나치 수열이 자연으로부터 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여기서 갑자기 주식시장에서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서 네. 뒷장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네. CME의 기술적 분석이라는 이제 그 강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술적 분석에 관한 내용을 다뤄준 건데 이 CME 그룹은 뭐 익숙하겠지만 시카고 선물 거래소고 시카고 선물 거래소뿐만 아니라 시카고 뭐 외의 기타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어쨌든 미국 최대의 선물 거래 상품 거래소 이제 금융 그룹이죠. 미국에서 가장 큰 거래소인데 그 CME에서 정말 고맙게도 저 기술적 분석에 대한 과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주 간단한 강의, 아주 네. 간단한 강의인데 제가 눈여겨보는 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잖아요. 근데 저는 상품 거래소, 선물 거래소야말로 이 트레이더들의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 분석이 더 유용하게 활용될 때가 많이 있겠지만 상품이나 선물 시장에서는 트레이더들이 기술적 분석에 의존해야 되는 국면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기술적 분석을 할 때 트레이더들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CME가. 뒤에 예. 내용 한번 보시면 네네. 네, 재밌죠? 어. 네.
저 CME 그룹이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이 기술적 분석의 개요의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연하자면 보통 우리들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면 기술적 분석 툴들이 굉장히 많고 엄청나게 수백 가지 있을 거라고 인식을 하는데 제가 생각에 트레이드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툴은 몇 가지 되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 보편적으로 쓰이는 툴이 왼쪽에 나와 있는 저게 전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동평균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실레이터라고 해서 이 오실레이터의 역할은 이게 과열되어 있는가 아니면 지나치게 과매도되어 있는가를 봐주는 지표입니다. 보통 많이 쓰는 게 RSI 지표를 가장 많이 쓰고 저는 스토캐스틱 슬로우라는 걸 많이 쓰는데 예. 보통 매매하는 사람들은 저 오실레이터를 하나 정도는 사용하죠. 근데 그 아래쪽에 보면 저 몇 개 안 되는 지표 중에 피보나치 되돌림 및 확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그 피보나치 수열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네, 저기 한번 보시면 낯설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CM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트레이더들이 활동하는 거래소에서 직접 얘기하는 게 트레이더들은 피보나치 분석을 이용해서 특정 가격이 얼마나 되돌아갈 것이 예측합니다라고 명시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은 피보나치 수율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최고점과 최저점을 기반으로 트레이더들은 피보나치 분석을 통해 진행 중인 현재의 되돌림 현상이 얼마나 진행될 것인지 파악하는데 저기에서 아까 전 비율이 나오죠. 0.618 그리고 1.618 그럼 0.618의 반대수가 0.38이 거니까 저기 38.2%는 그러네요. 밑에 얕은 있다. 되돌림이 되고 그리고 61.8%의 되돌림은 깊은 되돌림으로 간주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이 보통 쓰는 그 차트 기술적 분석에서는 저 0.618과 0.382가 보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이 되돌림의 규모라는 것 자체가 최고점 대비해서 예를 들면 내가 최고점에 사서 내 주식이 예를 들면 38.2%가 하락했다. 손실률이다 내가. 그러면은 이게 얕은 되돌림이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제가 뒤에 약간의 부연을 드리면 예. 그 부분이 설명이 되겠지만 예, 지금 이야기한 것은 시장은 어쨌든 추세가 나타나고 그 추세에 대한 되돌림이 반복되거든요. 그것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됐든 다우 이론이 됐든 모든 기술적 분석의 근간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의 추세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반전이 있다는 건데 하나의 추세가 되먹여지는 하나의 추세가 반대로 되돌아지는 조정이라고 표현할 만한 현상들이 보통 61.8%나 38.2% 두 가지 비율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네. 저의 멘트가 아니라 CME의 멘트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네, 제가 네. 이야기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근데 거니까. 이게 그 32.8%와 네, 38.2%. 38.2%와 61.8%가 주가 하락의 폭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되돌림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뒤에 가면 이 질문이 그래요? 해석 네네. 설명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의 내용을 너무 많이 설명해 보면 뒤의 내용이 무의미해질 것 같아서 지금 네. 빌드업을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지금 장에 약간 더 부연하자면 나중에 CME 가서 이 기술적 과정 기록을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생각에 기술적 분석의 그냥 정석적인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보편적 지표 세 가지 정도 이평선, 오실레이터, 피보나치, 되돌림 세 가지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멘트를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피보나치 분석을 트레이더들은 시간 추세에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 변동을 파악하지만 대부분의 트레이더는 피보나치를 활용해 가격 변동을 파악하지만 저것을 시간에도 적용해서 보통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 트레이더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한 보통 보편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한다고 하는 우리 주식시장의 브로커들이나 펀드 매니저들도 보편적으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이 피보나치 분석을. 하지만 내용은 너무 간단한 내용입니다. 예. 뒤로 넘어가서 결론적으로 한번 보면 이런 거죠. 방금 전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나와 있는데 어떠한 시장의 한 국면을 우리가 작게 잘라보면 어차피 저 기간은 굉장히 확정될 수 있겠죠. 뭐 1년의 기간이 됐던 뭐 6개월의 기간이 됐던 하나의 추세가 시작되고 그 추세가 조정되는 국면인데 대부분의 차트는 저러한 형태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상승하고 나서 일정 기간 조정을 받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상승 기간에 올라간 폭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네. 트레이더들은 저 조정폭을 대략 38,200원이나 61,800원 정도의 하락 되돌림을 의미 있게 본다는 겁니다. 네. 트레이더들 관점에서는. 저 조정 국면을. 그렇죠. 예. 그러면 하나의 추세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되돌림이 있는 건 네. 지금 말한 것처럼 차트상으로는 저런 형태로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겠죠. 예. 반면에 만약에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라고 하면 하락 후 기술적 반등이 되겠죠. 네. 네. 근데 보면
지금은 상승이 주추세인 차트를 제가 그려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상승 후에 되돌림이 나오니까 저걸 조정이라고 부르는 거고 만약 앞에 주추세가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라면 뒤에 나온 건 하락 후 반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겠죠. 네네. 네, 어쨌든 우리가 차트에서 볼 때 저러한 형태의 상승 후 조정 혹은 하락 후 반등이 나오는데 그러한 시점에서 트레이더들은 피보나치 추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구체적으로 예시를 가서 뭐 너무 쉬운 내용인데 너무 어려운 것처럼 전달되고 있네요. 제가 뒤에서 조금 쉽게 설명하면 네네. 별거 아니고 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했을 때 그냥 6대 4잖아요. 네. 6대 4. 그래서 38.2, 61.8이라고 하고 뭔가 복잡한 느낌이지만 보통 트레이더들은 어떠한 추세가 나오게 되고 그 추세가 반전했을 때 네. 기본적으로 그 추세의 상승폭의 40% 정도의 되돌림은 정상적인 되돌림으로 본다는 게 여기서의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면 볼게요. 제가 현장에서 정말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종목의 주가가 20만 원에서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네. 고객분이 저에게 질문하는 거죠. 최 차장님 20만 원 고점 찍고 조정받기 시작했는데 저 이거 사고 싶은데 얼마에 사면 될까요? 가격에 대한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네네. 얼마에 사면 될까요? 그럼 그때 제가 드리는 가이드는 20만 원의 조정받기 전에 조정이 언제 마무리될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대략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20만 원까지 한 10만 원 정도 올랐으니까 한 4만 원 빠져서 한 16만 원 정도면 의미 있는 지지대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16만 원 깨지기 시작하면 저는 좀 안 좋을 것 같고 16만 원에서 지지해서 반등하면 저는 들어가도 될 것 같은 이런 답변을 가볍게 드릴 거예요. 근데 그러한 답변의 근저에는 이 피보나치 추세로 황금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주장이 아니라 CME 그룹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네네. 저 역시 보편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상승폭의 38.2%가 되돌려지면 가벼운 되돌림이니까 상승 추세가 이제 끝나지 않았다고 트레이더는 해석할 것이고 그리고 반면에 상승한 후에 60% 조정 받으면 저건 상승 추세가 종료되고 하락 추세에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상당히 깊은 되돌림이라고 트레이더들은 보통 인식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매우 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언제나 시장이 계속 오를 수는 없을 거잖아요.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러한 패턴이 반복이 될 텐데 우리 트레이더들 혹은 주식시장의 참여자들 보통은 오름폭의 40% 정도는 반납해도 무관하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게 하락폭이에요라고 여쭤봤던데 헷갈렸던 이유가 뭐였었냐면 그냥 고점 대비 하락폭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 이 기업이 1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올라갔으면 10만 원이 올라간 거니까 10만 원에 대한 40%. 그쵸?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0만 원짜리 40%면 얼마입니까? 12만 원입니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10에서 20만 원까지 올라갔고 이 20만 원 올라간 거에서 40%가 떨어졌다면 그 정도만 떨어지고 반등하면 이건 건전한 조정으로 트레이더들은 여기더라. 간주한다는 거죠. 간주하더라. 네. 그러니까 조금 여기서 이제 부연 설명하면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주가 예측이 가능한가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식시장은 수십만 명 혹은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들은 시장에서 뭘 바라보냐 하면 컨센서스라는 걸 많이 이야기합니다. 컨센서스. 우리 투자자들 다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10만에서 시작한 주가가 20만까지 올라갔고 그 20만에 시작한 주가가 특별한 펀더멘탈적인 변화가 없는데 10만에서 조정받기 시작하면 시장에 참여한 베테랑들은 거기에 노리는 가격은 16만 원 선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에게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하냐고 하면 저는 제가 이걸 의식해서 계산을 하진 않지만 저 역시 본능적으로는 의미 있는 가격으로 본다는 거죠. 만약에 오름폭의 60%이 되돌려지면 저는 이거 고점 회복 못하겠다라는 직관을 느끼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건 조정 후의 추가 상승이 아니라 반등으로 보는 거고 기술적 반등하고 고점 못 깨겠다고 느끼는 거고 네. 만약 굉장히 거치게 올라가는 주가가 되돌려지는 조정받기 시작하는데 겨우 한 35%, 36% 조정받고 반등하기 시작하면 조정 매물 끝났나 보다라고 다시 트레이딩에 참여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얕은 그 되돌림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추세, 그 모멘텀이라는 건 좀 살아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예.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무중력 상태를 가정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펀더멘털적인 변화가 없고 시황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트레이딩 할 때는 이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펀더멘털적인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말 이거는 뭐 무중력 상태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난 것처럼 차트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태에서 악재도 발생한 게 없고 그렇죠. 시장에도 뭔가 악재가 없어. 근데 주도주가 갑자기 조정받기 시작했어. 예. 그러면 한 40% 미만의 조정으로 마무리해줘야 건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떤 분이 저에게 차트를 보고 진단을 요청할 때가 실제로 수천 번 있어요. 엄청 많겠죠. 최영석 차장님 저 이런 종목 가지고 있는데 차트 봤을 때 어떠세요라고 했을 때 제가 느끼기에 조정이 만약에 상승폭보다 뭐 60% 70% 조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저는 별로 좋지 않게 평가할 거고 현재의 상태를 예. 만약에 상승 후에 굉장히 거친 상승에 조정이 왔는데 조정이 매우 미미하다 한 30% 조정받고 다시 막 반등이 나오고 기간이 예. 들어오고 있다 네네. 그럼 저는 이거는 아직 차트 살아있는데라고 표현할 거라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고점에서 조정이 시작됐어요. 뭐 2% 3% 또는 뭐 한 5% 10% 정도 됐다. 그럼 이게 얕은 되돌림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그러면 깊은 되돌림이 될 것인지를, 그런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매매를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어느 정도 조정이 시작되면은 뭐 너무 일시적인 조정은 또 다시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그 어떤 상승의 흐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야 이게 얕은 되돌림인지 깊은 되돌림인지 그런 것들을 처음에 이런 걸 하시면서 알 수가 있나요? 네. 어떻게? 제가 다시 한번 느끼지만 예. 사실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이용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길이를 재는 도구 중에 가장 심플한 도구를 가져왔는데도 제가 늘 느끼지만 이 기술적 분석이란 건 해석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지금 질문을 들어오는 피드백을 보면 이것들이 뭔가 아직은 본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약간 걱정이 조금 있는데 조금 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기술적 분석을 보통 사용하는 방식은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주식 투자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을 건데 주식 시장에선 사실 보통은 펀더멘탈 분석이 더 중심이 되는 분석이 기술적 분석은 보조적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펀더멘탈 분석이 메인이 되지 않는 국면에서 그러한 상황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것은 상승 후에 40% 조정이 나오고 끝날 거라고 내가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이 종목을 매도하고 다시 사고자 할 때 예를 들어 내가 20만 원에 팔았어. 예. 그 20만 원에 파고 다시 사야 될 때 그 사는 지점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 피보나치 수식을 보통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이 정도의 조정에서 마무리되고 되돌림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경우에 내 예상대로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되돌림이 나오면 나 예상대로 된 거니까 그때는 매수를 하든 뭔가 대응을 할 것이고 예. 만약에 나의 예상에는 옅은 조정이라고 예상하고 시장을 관찰했는데 얕은 조정이라고 판단하고 들어갔는데 깊은 되돌림, 더 깊은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면 손절매로 대응하는 거죠. 국면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네. 조금 더 이제 진도를 나가고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사실 베테랑인 두 분이 이 정도 낯설하면 아마 구독자분들에겐 더 많은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네. 더 이제 예시를 들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나온 내용들을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그냥 자에 대한 얘기라면 그 자를 대해서 그림을 실제로 그린 케이스가 지금 나와 있는 예시입니다. 네, 주시장을 바라볼 때 파동 이론이 많이 있는데 뭐 다우 이론이 있고 뭐 파동 이론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해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죠. 저 파동 이론이 제가 기억나는 게 21살 때 제가 대학교 수업에서 주식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한 학기 내내 가르쳐준 게 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저 내용이 뭔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제 실무에 와서 보니까 저건 별 내용 없이 한 5분만 봐도 그냥 이해되는 저게 사실 전부라고 봐주셔도 되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내용이에요. 저걸 예. 이제 실전에 활용하는 각자의 차이가 그럼 있겠지만 혹시 교수님 디스하시는 겁니까? 디스는 아닙니다. 그 교수님도 좀 빠져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만나면 제가 그게 아니었다고 예, 네, 다시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저 파동 이론을 보면 전반부 5개는 상승 파동이고 뒤쪽에는 이제 하락 국면인데 저 상승 파동 같은 경우에도 주파동과 보조파동이 있죠. 그러면 파동 1번, 3번, 5번은 상승을 이어가는 주파동일 거고 저 파동 2번과 4번은 조정파동, 보조파동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트레이더들은 저 피보나치 수열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 파동 1과 파동 3과 파동 5의 길이가 측정될 거잖아요. 주파동들이. 그럼 그 주파동을 되돌리는 보조파동인 파동 2와 파동 4를 계산할 때 황금비를 보통 많이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연하는 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됐던 아니면 뭐 다우 이론이 됐던 우리 주시장을 말하는 저런 많은 예측 이론들 속에 알고 보면 결국은 저 황금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 시장의 매크로를 예측하는 뭐 기술적 분석의 가장 유명한 이론 중에 하나가 다우 이론이거든요. 네. 그래 그 다우 이론에 관련된 책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로버트 레아라는 저자가 쓴 이 1920년대 1920년대부터 1940년대 사이에 다우 이론에 대한 최고의 차티스트가 썼던 책에 보면 다우 시장의 되돌림이 어떨 때는 한 33% 정도 되돌려지고 네. 많이 되돌려질 땐 66% 정도 되돌려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그게 우리가 느껴보면 아 이거 61.8 그리고 38.1이라고 대동소이하구나라고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그러한 비율들이 보통 많이 활용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시장의 참여자들은 어쨌든 저 황금비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피보나치 수열을 분석에 활용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뭔가 이 황금비나 뭐 파동 이론 이런 것들이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뭔가 굉장히 뭐 비법 이런 것처럼 들려질까봐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지만 제가 네. 아까 말씀드린 이건 그냥 하나의 기본적인 자예요. 자 하나의 비율인 거고 주시장에는 수천 수만 가지의 패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쵸. 그 패턴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저런 뭐 6대 4 정도의 비율로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시면 제가 어떤 종목인지는 밝히지 않고 일단 숫자로만 볼 수 있게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케이스는 상승 추세가 지속될 때 우리가 한번 시장에 실제로 대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비율 약간만 더 낮춰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약간 확대되어 있어서 뭔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뭔가 기술적 분석이 만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툴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기술적 분석을 전혀 모르셔도 저는 투자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종목의 주가가 35,000원부터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실제예요. 이건 예시 차트 보인 것처럼. 예. 근데 그게 193,000원에 실제로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은 겁니다. 네. 그러면 저런 상황에서 실제 저희 고객분들은 저에게 전화 주실 거예요. 최용석 차장님, 저 이 종목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이 193,000원에 조정받기 시작했는데 조정 어느 정도까지 받을 것 같아요? 가격 얼마 정도면 다시 살만해요라고 하면 제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고 미래 사건이니까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저는 그냥 보편적으로 가볍게 대답한다면 일단 첫 번째는 펀더멘탈 분석을 할 겁니다. 이 기업이 악재가 있는지 검색해 볼 거예요. 근데 악재가 없어. 뉴스가 없어. 그리고 시장으로 봤을 때도 매크로가 충격해서 시장이 부러진 상황은 아니야.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도 악재가 없고 매크로에도 악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추세가 아직 살아있고 호재가 있고 매력적인 섹터니까 한 40% 정도 되돌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5만 8천 올랐으니까 38% 정도 되돌려서 6만 원 정도 되돌려주면 한 13만 3천 원 나오니까 한 13만 원 초반이면 살만할 것 같은데라고 아주 소프트하게 답변 드릴 겁니다. 네, 예. 저거에 대해서 제가 뭔가 뭐 14만 3천이라고 확언합니다. 뭐 14만 3천일 거 이런 톤이 전혀 아니라 그렇죠. 저라면 그냥 한 13만 원 초반 정도부터는 조금 사기 시작해도 될 가격으로 볼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조정받는 구간에 뭔가 악재가 나오거나 나쁜 뉴스 나오면 다시 봐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인원에 보시죠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개별 기업에 대한 악재가 없고 매크로 이슈가 없으니까 그러면 저렇게 답변 드렸을 건데 저 종목은 예시가 아니라 실제니까 실제로 이 종목이 얼마의 저점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네. 실제로 보면 이 종목은 저는 13만 3천 원 정도면 가격 지대가 나올 거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저 기업은 실제로 루닛이라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주식 중에 하나고 저점 대비 10배라고 하는 인공지능 대장주 중에 하나였죠. 네. 저 기업이 실제로 저점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19만 3천에 조정받기 시작해서 13만 4,600원에 저점이 나오고 나서 반등해서 26만 원까지 2배 올라갔죠. 야.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 피보나치 수열이나 황금비를 이용하면 주가 저점을 알아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전혀 아니고 그냥 증권사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뭐 트레이더들이나 아니면 경험 많은 매매하는 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가격대의 지지대가 나올 것 같아요. 얼마 정도에 사면 될 것 같아라고 할 때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오른 거에 한 40% 정도는 대먹임이 있을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컨센서스가 모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주의해야 될 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기술적 분석은 어떨 때 잘 먹히냐면 이게 어떤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더 오히려 잘 먹혀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뭔가 어떤 기업이 실적 기반이 돼서 뭐 매출액이 얼마 나오고 실적이 얼마 나와서 멀티플 몇 배 곱해서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돼야 되는 이런 밸류에이션이 잘 먹힐 때는 밸류에이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뭐 수억 주가 터져버렸고 예상 밖의 현상이 나오고 시장에 참여가 수백만 명이 여기에 거래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거의 누군가의 컨트롤을 벗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자연 현상에 가까워졌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누군가 의도가 개입하지 않으니까 더 기술적 분석이 워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선물은 전 세계의 그 수많은 투자자들이 그렇죠. 하나의 종목을 고수들이 갖고 치고받고 할 때 컨센서스가 더 잘 모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는 그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시가총액이 작고 시장에 참여자가 많지 않고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라고 하면 이런 차트는 그릴 수 있는 거거든요.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말로 뭐 작전 세력이 개인 투자자들을 겁을 주기 위해서 뭐 차트를 넣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실제로 저희 생각에는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량이 작은 종목에서는 누군가 의지가 개입될 가능성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종목, 루닉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라 이런 기업은 이미 거래량이 몇 천만 주고 시가총액 2조가 넘어가 있어요. 이러면 이건 누가 의지를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자연현상에 가까워지겠죠. 이럴 때 기술적 분석이 오히려 더 잘 워킹합니다. 네. 그리고 적자 보는 기업엔 멀티플이 워킹하지 않을 거잖아요. 예. 뭐 밸류에이션 툴이랑 의미 없을 때 그럴 때는 기술적 분석을 트레이딩에 활용할 만하다는 거죠. 예, 그럼 네. 지금 요거 지금 말씀하신 거를 조금 연결해가지고 네. 사실 국내 시장들은 약간의 뭐 시총도 좀 작은 기업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미국 시장은 정말 전 세계에서 다 이제 참여를 하니까 그럼 이러한 피보나치 같은 것들이 미국 시장에 오히려 좀 더 먹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런 네. 흐름을 좀 보였었나요?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예. 저는 미국 시장에 더 잘 워킹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 하지만 이 피보나치 수열을 알게 됐다고 해서 나의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을 완벽하게 활용한다고 해서 주가에 대한 예측 능력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줄자를 샀다고 해서 내가 건축각도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다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건축각도가 줄자가 필요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트레이더들이나 많은 것 시장 중에 하나다. 참여자들은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그 도구를 알고 있으면 시장의 컨센서스에 접근하기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뒷장 하나 더 케이스. 방금 전 케이스는 되돌림이 40%로 끝난 케이스죠. 예. 근데 다른 케이스를 하나 더 가져온 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케이스는 네. 자, 29만 2천 원에 주가가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종목이 뭔지는 알려드리지 않을게요. 다만 한 게 이것도 시가총액 크고 많은 사람들이 거래한 종목입니다. 예. 방금 전 루닛을 가져온 이유는 제가 저 종목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올해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주식 중에 하나라서 가져온 겁니다. 이제 이 종목도 올해 우리나라에서 거래가 가장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29만 2천에 시작한 추세가 60만 3천에 조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에게 또 다른 분이 또 질문할 거예요. 최근에 60만 원 조정받기 시작했는데 그렇지. 저거 얼마 정도부터 사면 될 것 같으라고 하면 너무 제가 궁금하다. 생각에 저 종목은 좀 달랐던 게 방금 전 종목은 섹터의 악재가 없었다고 보여졌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느끼기에는 섹터의 과열이 너무 과도했고 이미 클라이막스가 좀 지난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어요. 그 시점에.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클라이막스가 지나서 추세가 하락 전환한 건지 아니면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지 판단은 펀드멘탈로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펀드멘탈을 보고 네. 업황에 악재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앞에 케이스는 악재가 없었던 케이스예요. 지금 케이스는 업황에 악재가 다소 있었던 케이스. 그러면 저는 이 가격이 이미 이 고점이 회복되지 못할 거라고 가정한 거예요. 60만 원을 회복하지 못할 거라는 가정을 가지고 할 때는 38%를 쓴 게 아니라 62%를 써서 계산해 드린 거예요. 대표님 제 생각에 한 40만 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것 같으니까 한 40만 원 초반 정도부터 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전고점 회복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답변 드렸습니다. 실제 답변 드린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예. 많이 실망하지 않나요? 혹시 그 답변을 들었을 때? 그분은 베테랑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올해 가장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인 포스코 퓨처엠이었고 포스코 퓨처엠. 저는 41만 원 정도면 살만 하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실제 움직인 가격은 41만 2천에서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간 거죠. 희한하네.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말할 거예요. 피보나치 가지고 저걸 어떻게 예측해냈으라고 저에게 물어보는데 제가 저걸 예측한 게 아니에요.
피보나치를 가지고 저를 예측할 수 있다고 답변 드리는 게 아니라 예. 그 시장의 참여자는 저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 많이들 하고 있었을 거고 한 40만 원 가면 기술적 바닥만 나오겠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단타 치러 들어왔겠죠. 그래 실제로 저 종목은 41만 원 찍고 48만 원 갔다가 조정을 또 심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 지점은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가정으로 들어갔으니까 바이앤홀딩이 아니라 트레이드들이 단타를 위해서 들어갔겠죠. 예. 그럴 때 40만 원의 지지가 의미 있게 작용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답변 드리지만 황금비를 활용할 때 우리들은 이 황금비 피보나치 수를 활용해서 주가를 예상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거 바닥 찾을 수 있겠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것도 아니네요. 일단 전혀 기본적인 분석은 다 끝나고 어. 기업 분석 다 끝나고 네. 뭐 악재, 호재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완벽하게 분석이 됐을 때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예. 그렇죠. 그렇게 제가 포장하면 좀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시해놨지만 요게 중요해요. 이 결론이 중요해요. 예. 이 황금비를 활용하고 피보나치를 활용한다고 주가를 예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 분석가들이 기술적 분석만을 활용해서 투자 가능하다고 말하는 걸 저는 전혀 믿지 않는 투자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하냐 하면 실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기술적 분석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걸 통해 우리는 어쨌든 주가의 지지와 저항에 대한 예측도가 어느 정도 추정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 지표가 있으면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되실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가격에 대한 질문을 제가 정말 많이 받지만 제가 13년째 그런 질문을 정말 수천 번 받았지만 예. 당연히 알 수 없는 거고 알 수 없는데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추정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때 성 그을 때 저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비를 기억하시면 이 자대구 그릴 때 좀 깔끔하게 그리실 수 있다. 그게 예. 다예요. 네. 그 기술적 분석은 사실 환상을 가질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 생각하고 예. 그냥 깔끔하게 그냥 정말 도구예요, 그냥 도구. 저 줄자 있다고 우리가 뭔가 엄청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한 간단한 도구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오늘 주장하는 건 기술적 분석을 통해 뭔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환상을 깨자. 뭐 별거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더 핵심이에요. 뭐 수천 번 많은 질문을 받으셨지만 그 중에 수백 번은 저한테 들었습니다. 야 이거 갈 것 같아? 이거 어떨 것 같아? 아, 야, 그 얘기해봐. 질문이? 제가 이제 예전에 방송 같이 할 때, 아. 야 이거 갈 것 같냐? 어떻게 봐? 근데 아까 그 두 번째 기업은 어떤 대표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어떤 대표님이 질문하신 그렇죠. 대표님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시죠. 어. 최첨 얼마 정도까지 봐? 근데 이 그 월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그 존경하는 투자 구루들이 그 매수한 종목이 상승하는 것을 많이 목격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투자 구루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잘 찍은 건지 아니면 투자 구루가 사서 남들 따라 사서 같이 올라간 건지 그렇지. 그거 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워렌 그러니까, 버핏.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툴을 보는 것도 예. 이게 우리가 그 툴을 통해서 뭔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게 펀더멘털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 믿음은 지금 확실하고 뭔가 변한 건 없는데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주가 흐름이 나타나게 됐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 정도. 그렇죠. 뭐 정말 그냥 수많은 것 중에 아니 이게 뭐 40%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 30 몇 프로의 네. 되돌림이다 60 몇 프로 이걸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오늘은 그 정도라도 저도 몰랐어요. 예, 그 정도라도 알고 가면 네. 이제 더 단타를 잘 칠 수 있겠죠. 참, 예, 농담입니다. 예. 저는 안 그래도 이제 예. 그 저는 해외 선물도 좀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해외 선물도 어. 좀 하다가 이제 막 새벽 2시에 마진콜 받고 마진콜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증권사에서 전화 옵니다. 아, 그래요? 자고 이때 띠르르 음. 이제 지금 증거가 안 넣으시면 이거 매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해외 선물 이게 왜 말하냐면 예. 그때 이제 그 CME 홈페이지 같은데 들어가면 뭐 진짜 피보나치 수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야 막 이랬었거든요. 이런 의미가 있었군요. 예. 확실히. 네. 한 번 더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사실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제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왜곡될까에 대한 두려움은 솔직히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이야기할 때는.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이건 저는 이론을 공부해 오거나 책을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식시장에 13년간 몸담으면서 저보다 뭐 20년, 30년 오래 시장을 보신 분들 중에 기술적 분석을 잘한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을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보통 보면 피보나치 조정 때나 피보나치가 근간이 된 기술적 분석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세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저 역시도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정말 초보자지만 정말 이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구나라고 알게 됐고 예. 제가 본 여러 가지 제가 가진 경험 내에서도 이 피보나치 비율은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고 있고 모르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정도가 예. 전부입니다. 네. 사실 뭐 기술적 분석, 뭐 기본적 분석이 있어야 또 기술적 분석이 있는 그럼요. 거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기술적 분석이 뭐 수십 개, 수백 개 정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한 몇천 개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또 예, 그 중에 하나니까. 네네. 예, 어. 잘 활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도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는 제가 여기서 더 할 이야기는 없지 않을까. 예,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근데 우리가- 너무 재밌다. 네. 오. 예. 자연의 법칙에서. 아니 이거는 진짜 이게 유튜브에서 네. 물론 이제 3프로에서 글로벌 라이브 때 이렇게 준비해 오셔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방송은 진짜 돈 조금 내야 돼. 누가요? 조금이라도. 시청자가요? 아니야. 그냥 마음으로. 아, 마음으로. 네, 마음으로라도 커피 한 잔 지금 강탈하시려고. 사드려야 된다. 아, 예. 네.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밑에 자 주의 아. 주의 떴습니다 지금. 예. 근데 너무 이제 내용이 너무 좋고 음. 다음에도 다음에는 예, 투자자 어떻습니까? 도구들이 아니라 다른 내용을 준비해 올 예정입니다. 예. 아, 도구 시리즈는 그러면 그 이후에. 랜덤하게. 아, 네. 랜덤하게. 불규칙적으로 해야 재밌거든요. 예, 매번 하면 그렇죠. 재미없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도구를 너무 주면 네. 대한민국이 이제 단타화 됩니다. 그래서 안 돼.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와, 100점짜리 강의예요.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정말. 네. 예. 안 줄 건데도 있고요. 자, 최파고님 감사합니다도 있고요. 자, 예. 메타방만 돈네도 있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 최파고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은 툴이 아닌 또 새로운 네. 아이템으로 찾아오신다고 하니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